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해동대 우파의 로맨티스트 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해동대 좌파자노 남자 박종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요 정가 소식과 인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그 정가 소식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죠. 친박계 의원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그 지금 현재 창당을 한다라고 신공화당으로 창당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친박계 의원들이 그럼 따라 나갈 거다. 뭐 추석 전에는 한 6명 정도 나가고 추석 이후에 3, 40명, 많게는 뭐 50명 정도 나갈 거다 하면서 그 바른미래당과의 합류와의 관계와 또 야권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뭐 홍문종 의원의 탈당이 지금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이게 좌파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의 분열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보수 진영이 막 분열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 이탈이고 개인적 탈당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보수 진영 특히 자유한국당이 뭐 분화가 되는지 분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홍문종 의원의 탈당이 명분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럼 실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로 봤을 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노림수는 꼼수에 불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제가 정치를 보면서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인류가 하는 게 아니라 이류 삼류가 한다. 근데 우리 홍문종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이런 엉뚱한 결정하는 걸 보면 확실히 정치는 이류 삼류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을 뭐 인류, 이류, 삼류로 정하기는 좀 그렇고 확실히 뭐 정치가 이류가 하는 짓이다는 데서는 뭐 100% 동의를 하고 이제 이 홍문종 의원의 탈당이 첫 번째는 명분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진영의 큰 테두리는 어쨌든 통합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정설이고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개인의 이탈이지만 분열로 가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명분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뭐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홍문종이 노리는 게 뭐 옛날 친박 연대처럼 이제 국민적으로 이래 명분을 얻어가지고 제2의 친박 연대를 실리적으로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박근혜라는 아주 확실한 차기 대권 후보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이번에 총선은 2020년 총선은 어쨌든 지난 정부 심판을 하는 선거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의 선거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하나가 중요한 것은 그 확실한 대권 후보가 그 정당에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뭐 나가서 만드는 정당에 차기 대권 후보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신뢰도 얻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대한애국당에서 신공화당으로 창당을 하면서 친박계에 계신 분들이 이동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저께 제가 국회의원분들하고 몇 분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여쭤봤더니 아마도 그 연동형 비례제가 바뀌고 나면 대한애국당에 들어가가지고 비례대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홍문종 의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을 뭐 어떻게 뭐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간 뭐 입이 좀 삐죽삐죽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게 뭐 신상진 의원의 그 차기 공천 내용을 일부 설명하면서 뭐 친박 중진들 뭐
그 공천에 배제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그 속에 홍문종 의원이 이 합집밥도 아니고 교집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살아갈 방법이 뭘까라고 판단해 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탈당을 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대한애국당에 가가지고 지금 비례대표 쪽으로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홍문종 의원 그 저희 당무감사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자리도 이미 내놨고 또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루가 돼 있어서 공천이 어려운 상태에서 나가서 신당 창당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뭐 찻잔 속에 태풍까지도 아니고 저는 뭐 일부 개인 이탈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은 네. 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총선 룰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 대한애국당이 될지 뭐 신공화당이 될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영남권의 뭐 비례대표 지역구는 후보를 당선 못 시키더라도 그 정당 그 득표에 한 20% 정도 그다음에 수도권에 어느 정도만 하면 정당 지지도가 7에서 10% 정도가 나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걸 노려서 하고 있지 않을까. 경제청문회라고 해서 요즘 저희 당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70%가 경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서 국회를 개원한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경제청문회를 받아줘야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게 입장이 굉장히 첨예한데요. 이 경제청문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그 청문회라는 게 뭘까로 봐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 200~300년 되고 체제가 잘 안정된 국가에서 보면 이 청문회 제도로 상시 제도로 되어 있어요. 국민적 그 공분을 살 만한 일이라든지 아니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들은 그게 뭐 청와대가 받아주고 정부 여당이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상시 청문회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의회가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상시적인 일을 이게 무슨 우리 여당은 이게 대단한 뭐 떡인 것처럼 뭐 양반한 것처럼 하는데 근본적으로 청문회는 언제든 선진화된 국회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상시적으로 여는 제도이지 자기네들이 뭐 해주고 안 해주고 한 제도는 아니다. 예. 자, 그럼 저희 한국당에서 왜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하는지 그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도 제가 청문회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뭐 대통령은 뭐 거시경제라고 하는데 나는 그 네이버에 거시경제가 뭘 뜻하는지 찾아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들이 이제 국민을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시경제는 좋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최강 경기는 안 좋은데 대통령 무슨 경제가 좋대? 그래서 나도 뭔지 잘 모르겠어. 본인은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와가지고는 이제 청와대 이제 그 수석들이 나와가지고 뭐 경제가 안 좋은 점을 조금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걸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정부한테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이런 청문회를 하자 하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못 받아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번 21대 총선은 경제 총선이다라는 말이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시되게끔 우리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이 엉망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탈원전도 그렇죠. 지금 환율 올라가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에 지금 허리가 휘청하고 있죠. 그 외교에서는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렇죠. 대통령 혼자서 막말하고 계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청문회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다 주머니까지 다 토해내야 되는데 아마 못 할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 지금 우리도 누차하는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제를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경제를 잘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방향 설정이 좋아야 되는데 그 방향에 따라서 주변에 참모들이 모이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잘 알아도 안 돼요. 뭐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의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분배, 균형, 평등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기업을 옥죄이고 뭐 나눠주기식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도 그런 데서 문제가 많잖아요. 어쨌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6월 29일 날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완전히 전쟁이 붙냐 아니면 다시 이 전쟁이 사그라드느냐 이런 결정적 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우리나라 경제팀이 어떤 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애매모호한 정책을 써왔잖아요. 그건 뭐 지금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나 이게 결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전쟁이 붙으면 일본 딱 미국 편에 딱 섰잖아요. 그죠? 뭐 북한 중국 편에 딱 섰어. 러시아 중국 편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 편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곧 우리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에게 쓰면 우리가 중국 문제는 고통으로 끝날 수 있지만 미국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을 저는 좀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선택하는 길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연 이 자들이 진통제로 면피하는 중국 쪽으로 잘못 쓰다가 우리 경제가 정말 그 잃어버린 20년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어쨌든 등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님께서 우리 그 장애투쟁을 할 때 하고의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명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뭐 전국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명분을 줘야죠. 옛날에 민주당이 이 야당일 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자들은 그런 명분을 주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끝까지 자유한국당을 밖에 있게 해가지고 경제가 이번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성장률이 얼마 됐다, 수출이 얼마 됐다, 뭐 이게 나올 건데 이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 전부 다 자유한국당이 등원을 안 해서 쟤네들이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아예 그 명분을 안 주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비서관, 저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라는 게
국회하고 청와대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제1비서관은 야당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죠? 이 야당하고의 문제를 청와대에서 풀어낼 때 정무수석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자유한국당 때리게 하고 있잖아. 그럼 이 뭐냐면 대화 타협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가 개헌이 안 되는 건 청와대 탓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청와대 정무수석이 엊그저께 나경원 원내대표 40분간 면담하고 갔는데 제가 봐서는 쇼하고 있다. 쇼하러 온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그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게 6월 30일까지가 시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6월 30일을 넘어가게 되면 상임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가 예. 그러면 등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등원을 해버리면 바로 망치를 뚫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져서 걱정이긴 합니다. 자, 일전에도 한 말씀 드렸다시피 그렇게 추경이 중요하고 민생이 중요하고 국회 등원이 중요한 것 같으시면 이게 서로가 룰을 정하는 법안 그리고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의 법안들이 우리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크게. 그래서 민생이 중요하면 그것부터 풀고 그걸 다음에 하면 되지. 자기 할 것 다 해놓고 이거 그러니까 등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를 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경제청문회를 못 받아들이는 거 보면 이게 무서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네들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총선 내년에 있을 4월달에 있을 경제총선에 타켓이 되면 망할 수 있다, 폭망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스웨덴에 가서는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래서 6.25 전쟁이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빨갱이라고 부르면 문재인 대통령 그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지금 다시 50%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근데 일단 빨갱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체제가 지난 수십 년간 그 이념 투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경제 발전만 보더라도 북한의 수십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체제에 대한 우월성, 야 그래도 뭐 북한 체계에 뭘 우리를 어쩔 수 있겠냐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뭐 차차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래 잡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되게 연설문은 잡담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연설문은 그 연설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죠? 연설 비서관과 그 청와대에 연설을 쓰는 사람들이 수일 동안 논란을 가지고 토시 하나 문구 하나를 다 신중하게 국민적 보죠. 의미가 뭔지를 다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럴 때 봤을 때 그럼 이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 누굴까? 이 연설문을 기획하고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누굴까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동호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주사파예요. 요 사람이. 누구요? 이동호라고. 예. 요 사람이 이게 이제 옛날에 임종 직책은 없나요? 직책은? 그 연설비서관이지. 연설비서관. 이동호 연설비서관. 이동호 예. 연설비서관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 80년대 운동권에 임종석이 밑에서 뭐 문화국장인가 주사파 문화국장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주사파적인 연설문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딱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 연설문은 아주 기획된 주사파들이 쓴 연설문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문제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저는 이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총으로 쏘아죽이고 자기 형도 이 외국 암살했죠. 공항에서 암살하고 이 수천만 우리 동포를 그 감옥에 보내고 총살한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부터는
정상적인 국가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변화가 돼 있어요 이게. 들어보니 그러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주사파들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이슈를 자꾸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해온 걸 덮고 위장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 기념사에도 6.18 현충일 기념사에도 열심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상당히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연설문을 쓰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걸 썼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사설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 10명도 넘는다. 10명도 넘죠. 예, 이렇게 발언하는 사설을 읽었는데 아마 이 내용이 맞을 것 같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 혼자 지금 총선의 선두에 서서 총선 선거를 지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경제가 엉망인데 이런 프레임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경제가 엉망이니까 잠깐 좀 뒤로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확실히 물타기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잘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이념 투쟁, 그 다음에 이게 뭐 옛날 민주화 투쟁의 그 역사적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북한이 6.25는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가 가지고 이 적색화 작업이 동구권으로는 다 이루어졌고 중국 이제 마지막 이쪽 끝에 남한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택동이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치고 내려와 가지고 적화를 하려고 하다가 이 자유민주 진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켜낸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족적인 내전이라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잘 보면 이 앞전까지 임시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많았어요. 이 양반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 뭐 저는 1948년이 우리나라 건국이라고 보는데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아서 뭐 건국 100주년이니 이런 걸 쭉 하다가 갑자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지금 쑥 들어갔어. 쑥 들어갔죠. 왜냐? 북한 정권이 봤을 때 임시정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북한 정부가 봤을 때. 거기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건국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북한 정부는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이가 임시정부를 싹 빼버렸어요. 이제. 그러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원봉이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있으면 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왜냐? 김원봉이 또한 북한 정부의 반역자거든. 그렇죠. 김일성이가 연안파 숙청할 때 같이 숙청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북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체제 인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이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있으면 김원봉이 서운이고 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또 싹 들어갈 거예요. 왜? 김정은이가 당신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의 를 반대하다가 숙청된 사람을 그렇게 찬양하면 되겠어.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쑥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김원봉이도 쑥 들어간다. 바퀴벌레처럼. 쑥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일처럼. 서운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좌파들의 특색이 바퀴벌레처럼 쑥 씹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요즘 우리 인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서구 지역의 수돗물 문제인데 또 이 부분은 우리 또 유재홍 의원님이 지난 4년간 산업위원회에 계시면서
이 우리 인천 수도 상하수도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으시고 하셨는데 이번 인천 수돗물이 죽어간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인천 시민들 300만 인천 시민들 중에 서구, 영종, 그다음에 계양 일부가 지금 현재 그 풍납 취수장과 성산가압장에서 만들어진 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물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박남춘 시장님이 인천 시민 다 죽인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처음에 적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민들한테 공지를 한번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수계가 전환되면서 적수가 일부 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민원이 나오니까 미리 공지해서 적수가 나옵니다. 또 그 공지를 했는데 이게 적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나오니까 지금 19일째 지금 20일째죠 오늘까지 20일째 지금 수돗물 적수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시장이 수돗물 이렇게 마시면서 이거 먹어도 된다. 시민들 안전하게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제죠. 어제 그 정부 종합 점검에서는 음용수로 완전히 부적절하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20일 동안 먹은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실제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 그 정수장은요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을 하려다 보니까 단수가 되잖아요. 7시간 정도 단수가 되니까 이거를 다른 취수장에서 보낼 수 있게끔 수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예. 근데 평생 수돗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보통은 10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압을 맞춰요. 근데 이거를 단 10분 만에 압을 쏜 거예요. 자기들 일이 이제 빨리 하려고 진행을 했겠죠. 부흥 쏘니까 이 안에 있는 부유물질들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꾸로. 예, 안일하게 했는 거죠. 자, 그러면 30년 정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일을 했으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걸 작동한 사람도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숨긴 거예요, 다들. 왜 인천 시민한테 생명의 위험이 가는? 우리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수돗물, 미추홀 찬물 우리 의원님도 시의에 계셨지만 그렇죠. 매일 먹으면서 매일 저희가 그렇죠. 미추홀 찬물 이거 그냥 마셔도 됩니다. 계속 우리가 홍보했단 말이죠. 이런 게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뚝 떨어졌다. 실내 쌓기는 진짜 0.1, 0.1, 0.1 그렇죠. 쌓아서 쭉 올렸는데 올렸는데 이번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완전 날려버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공직을 징계를 했는데 상수사업본부장하고 공촌사업소장을 직위해제를 했어요. 근데 상수사업본부장 같은 경우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분이세요. 직위하지 하나만 어차피 들어가실 분이라는 공무원 직위 끝난 거예요. 이것도 꼼수 징계. 그러면 이 정도의 심각한 사태고 앞으로도 한 20일간은 적색 수돗물로 시민들이 고통받아야 된다 그러면 시장이 정확하게 자기 이 일을 하는 또 그렇죠. 주변에 있는 행정을 받던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징계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게 이게 잘못을 탓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위에 경고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처럼 7월 1일 날 공영수 갈 사람 징계해서 다한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경각심을 어떻게 느끼겠냐는 완전 꼼수죠. 그러니까 공직 감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잘못한 거 완전히 잘못했다. 우리가 숨겼다. 인천 시민을 속이려고 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봐도. 시민의 생명을 갖고 장난질하는 이게 우리가 음식 갖고 장난질하는 사람들 천에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건 다한 일이지. 이건 박남춘 시장 때려 죽일 일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사과하시고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 일벌백계 해서 인천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보면 이번에 대책을 내시면 전 앞으로 이렇게 떨어진 신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에 본인들이 봤을 때는 탁도도 다 괜찮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꺼림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인데 그러면 이 꺼림직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유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럼 이제 보니까 우리 상수도 관로가 몇 프로가 노후화되어 있고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상수도 관로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가지고 이 관로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수질 향상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유엔님이 봤을 때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유엔님이 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상수사업본부는 흑자예요. 지금 현재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 노후관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실제 이 문제를 노후관로 탓으로 돌리는 건 사실은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모든 관은 내고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에 맞춰가지고 지나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또 요즘 그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나죠. 지금 현재 그 철관을 쓰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철관을 써서 그렇다라고 노후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그 잘못된 이야기고 진짜 작동을 잘못해서 정말 단순 실수로 일어난 일들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줬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봐서는 재난인데 이건 제가 봐서는 이제 재난이라고 봐요. 재난. 자, 그러면 이 재난의 마지막은 어쨌든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 수백억으로 이거 지금 수도요금 못 받잖아요. 그동안 수돗물 쓴 거 다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풍락정선이 물을 사갖고 오잖아요. 한강에서 한강 수돗물을 사갖고 온단 말이죠. 800원에 사다가 우리 시민한테 정수해가지고 뭐 1,000원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단 말이죠. 이 수백억 원에 대한 부분을 시민의 혈세로 막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2번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2번. 이게 이래서 끌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진실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민주당 애들이 그 쇼를 되게 잘하는데 아니 터지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물 마시고 있잖아요. 서구 가서 이거 마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 쇼 하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날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물 마시면 제가 봤을 때 이 저 박남주 시장은 서구 살지 않아도 자기 집에서 지금 가서 본인은 남동구 사니까 상수도 안 먹을 거예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집에 가면 생수 사놓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럴 확률 상당히 높고 어쨌든 좀 이 우리 시민들이 요즘 민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가 예. 아니면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한 이후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게 진정성이 느껴지면 우리 시민들은 그걸 참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가서 물 마시는 퍼포먼스하고 자기는 집에 가서 생수 마시고 남동구인데도 불러가고 이럴 공산이 크단 말이야.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아이, 그리고 시민들한테 마셔도 된다고 문자는 보내지 말아야지. 그렇지요. 장난하냐고요 지금. 하여간 그 다행히 정부에서 합동조사가 나와가지고 요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요. 잘 해결돼서 안전한 수돗물을 우리 천 시민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감사했고요. 서해등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다 했는데. 저도 할 얘기 없습니다.